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오와 코커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녀서 중요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온 것 같아요. 뭐 30분 만에 뭐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변은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51% 득표, 압도적 1위입니다. 그리고 헤일리가 2위를 하지 않겠냐는 그런 그 일각의 전망도 있었는데 디센티스가 21% 조금 넘게 해가지고 아주 턱걸이 해가지고 2등을 했습니다. 네. 헤일리는 19% 정도. 그런데 지금 디센티스가 그동안에 아이오와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들인 거에 비하면 이렇게 근소한 표차가 큰 의미는 없다는 지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인도계 사업가 라마스와미 이 사람은 7.7% 득표로 그 하고 나서 그만두겠다. 트럼프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변은 없었다. 1위 트럼프. 득표율에 따라서 그러면 대의원? 나눠갔죠. 네. 어떻게 된 겁니까? 40명인데 네. 20명을 확보를 했고요. 디센티스하고 헤일리는 8명, 7명 얻었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오와주는 인구 320만 그리고 공화당 대의원이 40명, 뭐 공화당 전체 한 1.6% 별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처음 경선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큰 곳이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2016년에 여기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한테 그때 밀려서 2위를 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이었던 2020년에는 97%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는 백인 인구가 한 90%거든요. 그렇군요. 보수성도 강한 곳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 나오고 있나요? 미국 언론들은 뭐 예상했다는 반응들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아이오와에서 압승하면서 재선 도전에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바이든의 그 리턴 매치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했고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아이오와에서 결정적 승리를 지켜냈다. 그래서 공화당 경선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한층 더 굳어지게 됐다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승리 확정되고 나서 나름 뭔가 좀 단결을 호소를 했습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단결해서 세상하고 문제를 바로잡자.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는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굉장히 좀 뭐 예상했던 대로지만 결과가 빠르게 나왔고 네. 그리고 압승이다. 뭐 이런 평가도 압승이고요. 인 거죠. 자, 그렇다면 2위도 관심사였는데 어떤 얘기들 하고 있는지 좀 정리해 디센티스가 주실까요? 아주 그냥 네. 그야말로 아주 막 그냥 와신상담한 것 같습니다. 2위 확정되고 나서 네. 지지자들한테 모든 공격에도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아이오와 바깥으로 나가는 티켓을 끊었다. 감사하다 했고요. 헤일리는 뭐 좀 실망스럽지만 미국인의 70%는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공화당 혼돈으로 민주당 혼돈을 물리칠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바이든도 경선을 지켜보고 나서 그 소셜미디어 X, 옛날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아이오와에서 이긴 것 같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그가 공화당의 확실한 선두주자다. 그러면서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듯이 그 어떤 그 극우와의 그 대결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차별화를 시켰습니다. 네. 뉴햄프셔주 이제 첫 프라이머리가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아이오와는 말씀드렸듯이 당원 대회죠. 그러니까 당원들만 투표하죠. 근데 오는 23일에 그 뉴햄프셔 여기는 프라이머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인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보수층이 두터운 아이오와와 달리 여기는 이제 중도층 비중이 높은 거고 그래서 그 헤일리가 여기서 뭔가 반전을 꾀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도 아주 그냥 뭐 집중적으로 이제 여기 공략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새벽에 들어왔는데요. 네. 일단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뭐 중도층 비중도 높고 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실상의 전체 대선 구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진짜 풍향기회다. 아이오와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많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헤일리 지지세가 크다는 점.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아이오와에서 압승한 게 뉴햄프셔에서 오히려 그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중도층이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헤일리를 더 밀지도 모른다는 그런 또 전망도 했습니다. 오히려 더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예. 있다. 네. 그렇군요. 23일이라고 하셨죠? 23일, 현지 시간 네. 23일입니다. 네. 뉴햄프셔주 첫 프라이머리
예비 선거입니다. 이 결과도 좀 주목해 보겠고요. 계속해서 좀 분석 나오겠죠?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및 북한과 관련한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영국 국방장관의 발언이네요. 그저께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네. 상당히 좀 어둡게 내다봤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식의 그 지적들이 많은데요. 5년 안에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한 여러 분쟁 현장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걸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그동안 냉전 후에 국방 대신 보건 교육 같은 데 대규모 투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서방의 적들이 무장하면서 이런 평화 배당이 끝났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봐주실까요? 그러면서 네. 냉전 때는 그래도 상대가 좀 이성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비합리적이고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주목되는 것은 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이런 그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이제 이란 지원을 받는 점,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정기적으로 합동훈련하는 점, 그리고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공격하면서 이란 드론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사용하는 걸로 이제 전해지는 것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포스트워, 그러니까 전쟁 후 시대에서 프리워, 전쟁 전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옛 적들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적들이 형성된다. 그러면서 세계 질서 기초가 근본부터 흔들린다. 저는 계속 어두운 얘기를 했네요. 어제도 전해주셨습니다만 북한과 러시아도 좀 부쩍 자주 만나고 얘기를 나누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흐름이. 그러면서 네. 이제 그 국방비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네. 했습니다. 화니셜 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나토 31개 회원국 여기는 이제 지금 국방비를 GDP의 2% 지출하기로 그렇게 이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네. 11개국만 이걸 지키고 있다는 점을 이제 화니셜 타임스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올해 그 역대 최대 규모 한 2% 넘게 지출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다음 달 나토 창설 75주년 대대적인 훈련이 있는데 여기 영국 병력 한 2만 명을 보내겠다. 그런 또 그 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2%에서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둔 거고 의지를 뭐 보인 그런 거네요.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국방비를 늘려서 국방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다른 걸 늘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요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을 좀 표현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해 봅니다. 또 선거에 해다 보니까 특히나 AI가 새롭게 몇 년 사이 이렇게 발전하고 등장하면서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관심사인데 관련된 얘기가 있네요. 걱정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런지 오픈 AI 여기 이제 챗 GPT하고 이제 이미지 그 주로 하는 그 달리 네. 이걸 이제 개발했는데 예, 선거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그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저께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자사 AI 도구가 제공하는 최신 선거 관련 정보의 출처를 반드시 포기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챗 GPT가 제공하는 뉴스 정보, 그다음에 이제 달리는 이미지를 하는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를 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딥페이크라는 거, 이제 사람 모습을 똑같이 해가지고 하는 게 너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이미지 찾기 도구도 출시한다. 그러니까 워터마크도 붙이겠다는 겁니다. 또 어떤 얘기들 나옵니까? 오픈 AI 쪽 얘기는 공정선거를 위해서 네. 모든 것이 민주적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그 과정에서 악용되는 걸 우리는 절대 원치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은 다른 AI 기업들도 속속 그런 걸 이제 대책을 마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구글은 이제 AI 챗봇이 바드. 근데 이거 관련해서 바드하고 이런 게 선거 관련 질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AI로 생성된 콘텐츠를 유저들이 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 광고가 AI를 사용한 경우에는 광고주가 반드시 이 사실을 눈에 띄게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그 의무화시켰습니다. 네. 이 AI가 규제, 제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네.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선거에 좀 부정적인 어떤 사건이라든지 영향이 있다면 더욱더 좀 여론이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이. 그냥 해도 네. 또 이걸 또 빠져나가는 또 이런 기술들이 참 대단하죠. 저도 굉장히 미리 딱 손을 그었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네. 대비를 일단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AI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얘기해 볼게요. 앞서서 우리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 얘기도 했었는데 일본 정부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가 성공할 거다, 그러니까 승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좀 관계를 미리 구축하려고 그런 흐름을 보인다고요? 폴리티코 보도를 보니까 이제 다보스 포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 거기 참석자들도 이제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 보고 야 이거 진짜 트럼프가 돌아오는 모양이다 걱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같습니다. 네. 요미우리가 어제 전했는데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리 좀 트럼프 진영하게 관계를 구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시다가 조만간 미국을 가서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제 관계 강화 심화하는 것도 하지만 동시에 사실 포인트는 이쪽입니다. 트럼프 쪽하고도 접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 이 사람은 아베 총리 때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할 때 거기도 배석하고 골프도 같이 쳤죠.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이 아소다로가 다리 역할을 할 걸로 기시다가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뭐 골프 좋아하는 거야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자민당 부총재가 다리 역할을 또 기대한다. 그러면 이 아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일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요미우리 네. 보도를 보니까 아소가 지난주에 미국에 갔다는 겁니다. 조용히. 네. 그래가지고 트럼프의 뉴욕 거점을 찾아가서 물밑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공화당 경선 일정이 워낙 바쁘니까 만나지는 못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요미우리 보도를 보면은 아소가 내가 일부러 뉴욕까지 가서 트럼프 그 후보를 만나려고 했던 사실을 그 트럼프 그 참모들한테 당신들이 꼭 좀 전해달라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걸 또 주변에다가 내가 이렇게 트럼프하고 이렇게 뭔가 좀 다리를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뭔가 분위기를 자꾸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베는 2016년 11월 당시 그 트럼프 당선인하고 외국 정상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면담했죠. 그래서 그때 뭐 골프도 치고 아주 그 말을 하고 해서 아주 그냥 트럼프가 아주 극신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른바 밀월 관계를 브로맨스다 뭐 그런 얘기 나왔고요. 지금 기시다 움직임이 미국 대선 전망이 사실 아직은 좀 불투명한데 지금 트럼프가 워낙 동맹에 대해서 막 두들기려는 입장이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그러니까 미리 좀 뭔가 좀 다리를 놓는 게 좋겠다는 그런 그 트럼프 정책 부활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쪽하고 미리 좀 뭔가 연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게 요미우리 분석입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려는 상황이군요. 일본도.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가 아무래도 좀 많이 나오네요. 뉴스가 좀 많이 는 것 나오죠. 같습니다. 다음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올해 미국 증시 폭락을 내심 트럼프는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거 누구 분석입니까? 어디 분석이에요? 월가 마켓워치의 기술 분석 네. 그런 분석 이제 그런 거를 기고하는 마크 헐버트가 그저께 그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 4번의 대통령 선거 중에서 2번 증시가 급락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이런 폭락장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경영대학교 그 로빈 그린우드 교수 그 최근 그 폭락장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근데 올해 폭락장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평균보다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 전반도 그렇고 개별 부문에서도 폭락장이 나타날 확률은 낮은 것 같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유도 궁금하고 과거에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또 제시를 합니까? 그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자기가 이제 트럼프는 뭐 난 당선된다 이런 입장인데 오는 11월에 당선이 돼서 그럼 이제 내년 그 다음에 2월에 취임을 하죠. 그때 취임할 때 그 증시가 확 떨어져가지고 허버트 후보 전 대통령처럼 되는 건 싫다. 차라리 올해 증시가 가라앉기를 원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설에 올랐는데 후보 전 대통령처럼 되기 싫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길래? 31대였죠. 네. 세계 대공황이었고 그때 취임했죠. 그러니까 재임 때 미국 증시가 뭐 완전히 그야말로 주저앉았죠. 그것 때문에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한테 정권을 넘겨주고 단임에 그쳤습니다. 지금 마켓워치 분석을 보면요. 네. 오바마가 당선됐던 2008년에도 S&P 지수가 그해 38.5%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든이 선거에서 이긴 2020년에도 팬데믹도 있고 해서 그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그 S&P 지수가 한 34% 정도 주저앉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자기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모양인데 뭐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올해 시장이 가라앉길 바란다. 차라리 가라앉고 네. 내년에 뭔가 좀 아. 자기가 뭔가 좀 반전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를 뭐 그냥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무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그렇죠.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겠네요, 정말. 자, 다음 얘기해 봅니다. 다보스 포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요 얘기 좀 해볼까요? 그동안에 이제 예비 모임이 있었고 네. 어제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본격적인 그 이제 그런 정상들 연설 같은 게 시작이 됐습니다. 주로 올해는 뭐 짐작하시다시피 전쟁 때문에 안보 위기가 핵심 의제. 예전에는 그 경제 위기 쪽이 많았는데 올해는 안보 위기 쪽에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다음 달 2월 중순이면 이제 2년이 되죠. 그래서 그 문제. 그래서 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어제 특별 연설하면서 전부 계속 지원해달라. 젤렌스키는 또 세계 평화 정상회담을 열자 뭐 이런 얘기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전후 재건에 투자해달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지금 뭐 100일이 넘었죠. 네. 벌써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아이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해서 나토도 그렇고 뭐 독일, 미국, 뭐 사우디 이런 데가 이제 어떤 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어제 특별 연설하면서 그 두 개의 전쟁에 대한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 입장을 전했고 최근에 미국하고 영국이 후티 반군 거점을 잇따라 공격을 하지만 중동 긴장이 더 불거지지 않기를 바란다. 공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 점도 네.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보에 대한 얘기, 전쟁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중국 총리 특별 연설. 중국이 이번에 네. 아주 대대적인 그 대교 대표단이 왔습니다. 리창 총리 서열상 2위로 돼 있죠. 특별 연설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지금 그 안보 현안 중동이라든가 뭐 이런 우크라이나 쪽은 손 안 대고 경제 얘기만 주로 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그 뭐 다들 어렵게 보는데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중국 투자가 리스크가 아닌 기회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좀 이렇게 우리는 열려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폴리티코 쪽 얘기가 포럼 참석자들이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상당히 걱정하는 모습들이 많더라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네. 자, 다보스 포럼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포럼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을 했는데 외교전에서 밀릴 것을 우려한 미국이 블링컨 국무장관과 스위스 당국자 간 회담을 황급히 추진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네. 미국 국무부 내분 문건을 인용을 해서 전했는데요. 지금 다보스 포럼에 중국 서해 2위인 리창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급 인사만도 1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이 내분 문건이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건이 지금 중국은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와서 스위스 쪽하고 접촉을 하는데 이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그 블링컨 장관이 스위스 대통령하고 최소한 악수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뭐 그렇게 또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다보스에서 스위스 왜냐하면 이제 하고 이제 회담을 하도록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스위스 대통령은 최소한 악수라도 나누지 않으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지금 뭐 있는데. 블링컨은 뭐 엄청 바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이제 다보스에 머물면서 젤렌스키, 뭐 폰데어 라이엔, 뭐 독일 외무 등 만날 예정인데, 근데 이제 지금 또 관심이 블링컨이 중국 쪽하고 접촉을 할지도 관심인데 아직까지 그런 접촉 계획은 지금 전해지는 게 없다고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중립국 스위스를 상대로 영향력이 서로 예. 어떻게 좀 커지냐 줄어드냐 이런 지금 신경전인 거죠. 그러니까 저 스위스가 이제 그 다보스 포럼을 주재하는데 네. 중국이 이렇게 막 배팅을 하니까 미국이 좀 당황을 한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뭐 해서 뭐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 정도가 가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빨리 이렇게 하라는 내부 지적이 이제 스위스 주재 미국 대사가 이렇게 블링컨한테 한번 스위스 대통령하고 만나서 악수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리창 총리 비롯해서 뭐 장관급 인사 10여 명이 참석하는 게 조금은 이례적인 일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다음 얘기 해볼게요. 블룸버그 보도인데 중국 국유 은행들의 대러 자금 공여 엄격 통제를 지시했다.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지금 이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네. 이게 좀 많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저께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최소한 2개 국유은행, 그러니까 이제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은행하고 공상은행에 대해서 러시아에 자금 같은 거 줄 때 엄격하게
심사를 해라 이렇게 지침을 조용히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장은행하고 중국은행이 지난 며칠 동안 자기들의 러시아 비즈니스를 조용히 재검토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침이 어떤 통화로 거래를 하든지 그다음에 제3국을 포함해서 러시아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거라는 지침도 내려갔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블룸버그는 이거 관련해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에 러시아 전쟁 장비 구입과 연계되는 거래에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될 거라고 발표한 점을 또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를 우려를 한다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되고 나서 러시아 에너지 대폭 사고 뭐 경협을 대폭 확대를 했지만 군사 지원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걸로 그렇게 관측돼 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러시아 4대 국영은행도 앞서서 미국 주도의 그 달러 결제망에서 밀려나는 게 걱정돼가지고 이란, 북한에 대한 그 미국의 제재에 준수한 적이 있다는 점도 블룸버그가 또 상기시켰습니다. 네. 중국 쪽 뭐 공식적인 이야기는 중국 있습니까? 국가금융감독원에 네. 블룸버그가 논평을 요청하니까 뭐 즉각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렘린궁 대변인 이 코멘트가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이 사람이 네.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인데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우려 때문에 중국이 이런 조치를 한 것 했는데 블룸버그 보도에 논평을 해달라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매우 민감한 토픽이다. 그래서 누구도 여기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중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 파트너로 계속 협력하겠다 하는데 사실상 이거를 시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찰떡궁합이라고 하지만 이런 결정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또 서로 간에 그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뉴스도 다양하게 살펴봐 주셨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